나무는 울고 싶다. 감나무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필자의 옛 생가를 둘러보다가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나무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했다.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고향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나무는 제목으로 먼저 베어지곤 한다. 기둥과 보로 쓰기 위해 산신의 영혼을 달래는 인간의 고사가 베어질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죽어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 나무 역시 아파트 조경수, 가로수로 타향살이를 시작한다. 원치 않는 삶이지만 한마디 불평 없이 뿌리를 내리며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을 삭히며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조경한다는 구실로 나무의 손발을 자르고 허리를 부러뜨리곤 한다. 한 생명을 죄의식 없이 쉽게 취한다. 하나의 씨앗이 나무로 자라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과정과도 같다. 운이 나빠 시멘트 위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운이 좋아 흙에 떨어져도 나무로 자랄 확률은 높지 않다. 무엇에 이끌린 듯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지지대에 수년째 끈이나 철사로 묶인 나무는 오늘도 고통을 토해내고 있다. 나무의 기지개가 인간의 무관심 속에 꺾이는 일이 없도록 모두 제거되었으면 한다. 이 시각에도 자신을 동여맨 굴레를 벗고 싶은 나무의 말없는 옹알이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나다움의 가치는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다. 삶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만물의 영장은 파괴하기 위해 임명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특권이다. 변화의 속도를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다움의 근원인 역사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갈망일 것이다. 나무처럼 한자리에 꿋꿋이 제 몫을 다하는 삶도, 계절마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삶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잡초 같은 생명력을 지키는 삶도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애초부터 만물은 어울릴 때 하나도 되도록 지어졌다. 거대한 문명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 모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통찰력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전체를 보는 직관력과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는 섬세한 감정이 필요하다. 자는 동안 꿈을 꾸면 실질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몸은 누워 있어도 뇌 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뇌 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자면서도 수많은 생각 사이를 거닐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시간은 언제일까? 실질적으로 명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 때 생각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각의 오류. 몸 중에서 무게는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15%가 흐르고 전체 20%의 산소를 사용하는 곳. 이것은 사람의 뇌이다. 우리는 뇌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판단한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입력된 정보 수준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뇌에 기억된 학습과 경험치 등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 주관을 만들어낸다. 컴퓨터와 사람의 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심리가 개입되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휴리스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경험에 의한 판단, 직관적인 판단을 뜻하는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면 의사결정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즉, 가용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생각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판단이나 결론을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확증 편향과도 유사하다. 조직에서 직장 상사나 부하 혹은 동료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치자. 리더십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거니와 기준도 다양하다. 보스처럼 잘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잘하는 경우를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혁신성을 리더십의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지지하고 밀어주는 서버트 리더십이나 팔로우십, 믿고 맡기는 권한 위임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신념으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 휴리스틱, 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며 자기의 내면화된 신념들과 자기의 내면화된 신념들과 자기의 내면화된 신념들과 가치들을 기준으로 결론을 짓는다.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경쟁관계다. 따라서 평가자보다 높게 평가하기가 본능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진화해 왔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와 심리와 체계를 갖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의지와 양심이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망치뿐이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게 마련이고 평가에 있어 다양한 심리적 편향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객관적 검증 없이 자기 생각이 옳고 보편적이라는 허위합의 효과, 자신이 생각하는 현상, 그대로라고 믿는 소박한 실제론에 입각한 생각은 자신의 감정을 잘못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오류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점이 쉽지가 않다는 함정이 있다. 심리적 판단을 하는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뛰어난 기억력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는 말처럼 뇌의 기억도 살면서 끊임없이 왜곡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가진 생각이 무조건 옳은지, 판단 기준에 왜곡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의 풀이 다양할수록 발전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에 수긍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불합리한 상황이 합리적인 것으로 감내할 때도 많다. 개인의 생각이 옳더라도 뜻을 꺾고 조직의 방침에 맞추는 것이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조직일수록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적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높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4차원이라고 하지만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름이 아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유사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겉모습만으로 평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워렌 하딩의 오류라는 용어도 있지만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만들고 건의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순종적으로 보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구성원들을 더 좋게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능력보다는 조직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는커녕 동질적 재생산만 일어난다.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더십 연구가인 워런 베니스는 이렇게 집단화된 조직이나 기업의 최고 상태는 이전에 만들어낸 결과의 100% 복제품이라고 했다. 더는 발전이 없고 발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해당 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의 해결은 관점을 달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연에서 종이 진화하는 과정은 자연선택, 자웅선택, 그리고 돌연변이다.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기업이 발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큰 변화는 돌연변이와 같은 변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 문화가 생성되고 크게 도약할 기회를 갖는다. 자연 선택과 같이 서서히 일어나는 변신도 필요하지만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생물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 풀이 필요한 듯이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다양한 생각의 풀을 가진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미래의 지도자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말도 했다.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틀리다고 생각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정답인 경우도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를 앞서가고 생각이 한 차원 앞서가는 사람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4차원이라고 부른다. 정작 조직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일명 집단 수능 사고를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생각을 지닌 특이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특이하다는 것은 무조건 독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가 발달한 사람의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창의성 있는 인재상을 원하면서도 기업에 들어가면 구성원은 수직적인 구조에 본래 갖고 있던 생각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다. 조금 더 발전된 사회를 꾸려가고 싶다면 이런 사회 구조부터 변화를 주는 첫걸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수평적인 사회 구조 속에 구성원에 내재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색안경을 끼지 않고 품어줄 마음이 있는가는 돌아봐야 할 일이다. 지금은 가치 소비 시대입니다. 감성을 소비하고 추억팔이를 공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언제부턴가 도시에서 바른 먹거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공원에서 분양해주는 작은 텃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도시농부라는 말도 친근하게 들리게 되었다. 도시인으로서 소비농부에 동참하기 위해선 식탁에 우리 손으로 지은 건강한 농산물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온라인은 더 활발해졌고 업종 간 격차도 심하게 벌어졌다. 소비과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 과잉 시대는 브랜드 관리로 차별화해야. 브랜드는 상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브랜드는 상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브랜드갭의 저자 마틴 유마이어는 브랜드는 당신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고, 텔러 교수는 브랜드는 고객들이 갖는 정신적 연상의 세트라고 했다. 브랜드는 고객들이 갖는 정신적 연상의 세트라고 했다. 즉, 브랜드 관리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 현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다.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저서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는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라는 인식의 법칙과 시장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먼저 들어가라는 기억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마케팅은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겨루는 것이 아닌 얼마나 남보다 독특한가로 승부를 겨루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비층의 잠재된 욕망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사실 고객의 니즈를 단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 말로 표현되는 니즈는 5%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실 고객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 실제 콜라 시장에선 선두를 다투는 두 기업의 블라인드 테스트만 봐도 그렇다. 더 맛있는 콜라를 고르는 실험에서 눈을 가리고 선택한 경우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 경우의 결과가 달랐다. 사람의 뇌는 브랜드를 보는 순간 활성화되고 정보 전달 신경인 뉴런에 의해 경험이나 브랜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실제 좋은 것과 브랜드를 보고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에는 일견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더 많다. 배불른 효과로 비싼 것을 더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다. 경제 불황이어도 명품과는 문을 닫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보다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를 파악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금은 생산 과잉 시대인 동시에 가치 소비 시대다.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가치로 여기고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가격보다 소비자 자신에게 의미나 상징성이 더 큰 가치를 준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도 많다.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소비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 자신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에 지갑을 여는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대고객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성장 시대의 브랜드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원가 우위를 내세울 것인지, 차별화를 추구할 것인지, 양면 소비에 대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브랜드는 약속, 경험, 연상으로 구축되어 있다. 먼저 브랜드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약속이다. 브랜드 파워는 브랜드 약속이 고객 경험을 통해서 입증될 때 형성된다. 또한 브랜드는 고객이 연상하는 모든 것의 조합이다. 그리고 브랜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미 과잉 성숙된 시장에서 제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 평준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 바로 브랜드 관리다. 도시민도 소비농부처럼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일어난다. 농업인이 생산자이고 도시민은 소비자다. 결국 농업인과 소비자는 소비가 일어나야 식량 공급이 원활해지는 공동 생산자 관계에 놓이게 된다. 도시인도 소비농부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각인이라는 용어가 있다. 도장을 새기듯 머릿속에 깊이 기억된 것을 뜻한다.
컬처 코드의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는 각 나라 문화 코드를 분석하면서 각인에 주목했다. 우리의 사고 과정을 강하게 규정하고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각인은 이성적으로 학습된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각인의 대표적인 예가 닭이다. 닭은 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금은 날지 않는다. 이유는 태어난 병아리가 날지 않는 어미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행동은 생득적이지만 시작은 습득적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바른 밥상 밝은 백세 캠페인과 식사랑 농사랑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소비일 것이다.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을 좌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을 살리고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 23.1%까지 낮아졌다. 나머지 76.9%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2008년과 2010년 곡물 파동과 같이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수출 중단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쌀의 1인당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커피라고 한다. 단일 음식 기준주당 섭취 빈도가 12.2회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1.9회, 설탕 9.7회, 잡곡밥 9.6회 등의 순이었다.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쌀 포함한 곡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으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은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쌀 포함한 곡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으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은 고착화되는 모양새다.